박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윤 기자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강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진화해서 발전했는,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사실 학교 다닐 때 거의 배운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요즘 이게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 분야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영국의 자연사학물관을 갔을 때, 마침 그 인류의 역사 특별전을 하고 있어서 그걸 열심히 보는데, 우리 딸이 그때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는데, 너무너무 제가 재밌어서 그걸 다 읽고 있으니까 자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해골이 쫙 있는데 하나도 재미없는데 그걸 재밌다고 계속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 생각이 났는데 윤 기자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재밌는 건데, 학생들은 근데 되게 해골만 계속 나오는데도 굉장히 재밌게 듣고 있어서 학생들의 수준이 되게 높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역사를 거꾸로 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연결도 잘 안 되고. 처음에 제가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하신 그 제목이 생명의 출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안 하겠다고 금방 답변을 드렸어요. 왜냐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생명의 출현하는 할 얘기가 되게 많을 수도 있고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출현 얘기하면 사실 간단히 답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출현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모른다고. 그 다음에 장대익 선생님한테 부탁했으면 분명히 이제 진화 얘기하셨을 거고, 생명의 나무 이러면서 진화 얘기하셨을 거고, 이정모 관장 얘기하면 또 진화 시계 막 그게 벌어지면서 지구에서의 진화 시계 이래갖고 하루로 본다, 1년으로 본다면 며칠 날 뭐가 올라왔고, 며칠 날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왔고,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저는 그 두 개가 다 제 전공도 아니고 너무 뻔한 거예요. 제가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그런 뉘앙스의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궁금했어요. 여기에 이 저녁에 피곤한 그 주중에 주말도 아니고 피곤한데 돈까지 내시고 도대체 이분들은 여기 거대사를 왜 배우러 오시는 걸까? 거대사는 왜 흥미가 있는 걸까? 사실은 그게 제가 흥미가 있어서 여기 저는 그게 알고 싶었어요. 다른 분들은 거대사를 왜 알고 싶어 하실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중에 여기 왜 오셨어요? 여기 거대사 왜 재미있어 하세요? 책도 엄청 두껍고, 물론 데이비드 크리스천이 처음에 쓴 책은 얇지만 요번에 사이언스북스에서 낸 이 백과사전은 엄청 두껍잖아요. 엄청 크고. 근데 이 두껍고 엄청 큰 책을 읽거나 관심을 갖고 여기에 저녁에 왜 오시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시키거든요, 학교에서 공부 시간에. 학생들 네? 책이 두꺼워서 일단. 책이 두꺼워서? 네. 책이 두꺼워. 들어보고. 그리고 책 살까 말까? 네. 책이 너무 비싸니까 강의가 더 싼 거 같다. 일단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예. 저는 선생님이나 이걸 TV로 많이 보는데, 직접 이렇게 온 적은 처음이거든요. 동화 사이언스 이렇게 하면서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올해 별로 이제 아이들하고 많이 다니지 못했어요. 이거 돈을 내서 해서 저희 아이랑 수업을 만들자 해서 직접 와서 저녁 늦게 끝까지 듣자 그런 이제 목적을 갖고 왔어요. 또 다른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안 올 거라고 내가 저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온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은 거대사에 관심을 가질까?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내가 관심을 갖는 이유랑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른 사람이 거대사에 관심을 가질 때는 어떤 이유일까?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요. 유 기자님 강의는 굉장히 학술적인 강의인데, 그에 비하면 학교에 있는 제 강의는 거의
동네 장사꾼 수준의 강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키는 걸 좋아해서 학생들이 되게 싫어해요, 시키는 거. 그래서 저희 대학원생이 막 제가 그럴 때마다 말리거든요. 교수님, 그러면 우리 시험시간 아무도 안 옵니다. 책발 질문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질문 안 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그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어쩔 수 없이 질문을 하면 자발적으로 얘기하시면 제일 좋고, 자발이 안 될 때는 좀 지명하시는 수밖에 없죠. 이 줄 몇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시키면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생명의 나무나 진화식의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근본적으로 생명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에서도 이 강단에서 만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학생들이랑 인터랙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위에서 쓰면 되게 일방적으로 지식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계속 흘러갈 만큼 제 머릿속에 많은 것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재밌는 거는 이 거대사 책을 제가 출판했을 때 받고 보면서, 이게 이전에 이제 크리스찬이 처음에 썼던 책이랑 좀 다르게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흥미로웠던 점이 뭐냐면, 이걸 이제 8개의 문턱으로 거대사를 정리를 했는데, 이 문턱의 가장 앞부분에, 항상 모든 문턱의 가장 앞부분에 생명 거주 가능 조건 이렇게 갖고 한 챕터씩을 다 넣어놨어요. 한 챕터라고 해야 되나? 한 장씩을 다 맨 앞에 문턱마다 넣어놨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거대사면 저기 우주의 탄생부터 시작해갖고 우주의 탄생, 별의 탄생 이렇게 해갖고 생명의 출현, 그 다음에 문명의 출현 이렇게 해서 쭉 가는데, 왜 매 문턱마다 생명 거주 가능 조건이라는 얘기를 써놨을까? 왜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추측하고 할 뿐인데, 이것도 왜 그런 것 같은지 한번 좀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책을 아직 안 사셨군요. 그럼 한 명의 교보문고사 한번 보세요. 거의 거기에 3명 거주 가능 조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왜 그렇게 중요하게 써놨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의문을 가지시면서 저랑 같이 생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질문의 대답을 나름대로 해주실 수 있게 되면, 왜 우리가 거대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잘못 들리는데, 이런 사람이 이공계를 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생명이라는 거는 이제 생명체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생명체는 있지만 이거를 어떤 모델로 바라볼 거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모델, 아니면 사이언스에서는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모델이나 패러다임이라는 게 과학적인 지식이 습득되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과학적인 지식이 어떻게 습득되느냐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과학적인 지식이 습득되는 이 세계,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세계관이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가 생명을 지금 공부를 해서 굉장히 근대에 많은 생명에 대한 지식들이 축적이 되었어요. 근데 근대부터 지금까지 생명에 대한 지식이 축적이 된 그 기반에는 거기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과학을 공부했던 모델은 근대의 인간 중심의 굉장히 기계론적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체를 포함해서 자연이 그 기계론적 모델로 적용이 되도록 다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생물체를 포함한 모든 자연이 어떤 구성 성분들로 되어 있고, 구성 성분들을 더 안으로 파들어가면 입자, 물질의 조각,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면 이 자연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가설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안으로 파들어가는 그런 환원적인 접근을 하면서 현대 과학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생명체에 관련된 지식들도 다 이런 환원적인 접근이라고 하는데 계속 안으로 파들어가는, 물리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는 분자부터 시작해서 원자, 그 다음에 가니까 그게 아니라 더 안에 입자, 이런 식으로 계속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환원적인 접근으로 알게 된, 저도 환원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지금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접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지식을 줘서 이 거대사 책에 써있는 생명과에 관련된 지식들도 대부분 이런 접근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들인데, 이거가 갖고 있는 한계가 도대체 뭔가, 한계가 있는가 없는가, 한계는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굉장히 유명한 시죠. 봄이 되면 많이 나오는데,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지은 황무지라는 엄청 두꺼운 시가 한 권의 책인데, 이 시에 나오는 제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단락 정도는 다. 4월은 가장 잔인한다, 이렇게 시작을 됩니다. 혹시 읽어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읽을 시간이 없을 듯 합니다. 근데 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걸까요? 시인은. 생명 얘기하라고 했더니 웬 시를 갖고 와서 4월은 왜 잔인하죠? 봄이 되면 이 시에 대한 4월달이 되면 신문에 많이 타이틀로 많이 나오잖아요. 4월은 이 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 4월은 왜 잔인합니까? 별로 잔인하지 않을까요? 옛날에 제가 학생 때는 우리나라에 4.19 이거가 있어서 4월은 잔인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저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그죠? 땅이 녹아서. 땅이 녹는데 왜 잔인하죠? 땅이 녹아서 그래요. 그죠? 땅이 녹으면 4월에는, 제 생각이에요. 시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대비가 가장 극명해지는 시간이 4월인 것 같아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이 대비되는 시간. 그 시간이 4월이죠. 겨울에는 여기 밑에도 나오지만 다 눈으로 덮이고 다 죽었는지 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죽은 것과 산 것의 극명한 대립이 있을 때 그건 왜 잔인해요? 죽은 게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생명 얘기할 때 제가 이 시를 맨 처음에 잘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은 생명가 우리가 다 느낌을 알아요. 살아있는 게 뭔지, 죽어있는 게 뭔지 다 알아요. 근데 생명이 뭐예요? 하고 질문하면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몇 분이나 얘기하실 수 있나요? 생명이 뭐예요? 우리나라 제가 신실에서 구글 한번 쳐보면 거기 뭐 나오는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 생명의 말씀이 관련된 게 쭉 나옵니다. 과학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과학은 한 몇 장 넘어가야지 뒤에 나올 똥 말똥 합니다. 지금 생명이라는 거를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가 저한테 물어봐도 굉장히 힘들어요. 생명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생명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랑, 근데 우리가 얘가 생명이 아닌 건 알고 내가 생명인 건 생명이 아니고 생명인 걸 다 알잖아요. 선언적으로 뭐가 생명이고 뭐가 생명이 아닌지 알죠. 설명할 수 없을, 설명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얘기를 할 때는 생명을 얘기 안 하고 생명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물체를 생명체라고 얘기를 하죠. 즉 물체라는 것은 화학적인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그러니까 구조물이, 화학적인 구조물이라는 건 어차피 물질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물질이 생명이 되는, 생명체가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근데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물질과 생명체는 엄청난 간극이 있죠. 이 엄청난 간극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생명이 뭐냐? 생명 현상, 그러면 생명 모르니까 생명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생명이 갖고 있는 나타내는 특징. 그런 거를 이제 몇 가지 학자들의 관점이에요, 저는. 제가 3가지로 그냥 간단히 해봤는데, 이거 말고 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저에게 알려주셔도 좋아요. 생명이
것과 없는 것의 가장 큰 차이. 저같이 유전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기준은 사실은 재생산, 그러니까 리프로덕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랑 동일한, 자기랑 유사한 개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생물체인가 아닌가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데 여기도 참 예외가 많아요. 그래서 노새 같은 거는 생물이잖아요. 근데 리프로덕션 못하거든요. 그건 생물이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기준을 적용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리적 관점에서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을 할 수 있으면 생물체고 그렇지 않으면 생물체가 아니다. 근데 뭐 요즘은 에너지만 가하면 뭐 자극이 반응하는 게 많죠. 생명체 아니어도.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관점, 이제 세 번째 가장 이제 또 한 가지 학술적 관점에서 연력학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혹시 연력학 법칙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기 학생들 많은 것 같아요. 질문해도 돼요? 1법칙, 2법칙 물어봐도 돼요? 그 연력학 법칙 중에 2법칙이 혹시 뭔지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안 배웠어요? 다음에 배울 때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에 배울 때 되게 쏙 들어올 거예요. 아, 연력학. 그때 저번에 들어봤는데 연력학의 1법칙은 에너지가 형태만 바뀔 뿐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고 이 우주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립된 경우에 생명, 에너지라는 것이 점점 무질서하게, 물체가 점점 무질서하게 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즉, 에너지가 거꾸로는 가지 않고 무질서하게 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생명체 같은 게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여기 굉장히 질서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우주에 있는 이 연력학 법칙에 어긋나는 동안인 거죠. 이 생명체가 있는 동안. 그때는 공짜가 아니에요. 이게 무질서하게 원래 돼야 되는데 질서를 유지하고 생명으로서 이렇게 현상을 나타내는 데는 굉장한 질서가 이 안에 있게 되는 거고 연력학 법칙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위반하기 위해서 공짜도 되지가 않아요. 에너지가 계속 유입이 돼야지 이걸 억지로 에너지를 통해서 무질서하지 않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우리가 생명이 없어지는 그 순간은 다시 무질서가 엄청나게 무질서도가 증가해서 굉장히 우리가 분해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또 하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의 관점에서 생명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물론 다 예외가 있고 사실은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이 생명체의 기준이라는 게 점점 더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얼려놓은 수정란이 생명체냐 아니냐 마이너스 80도씨에 놓으면 영구히 그냥 고정될 수도 있고 꺼내가지고 착상을 하면 생명체, 완벽한 생명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명을 얘기하고 생명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여기다 제가 이게 주로 영어를 학생들이 싫어한다고 해갖고 이렇게 한국말로 써놨어요. 생로병사, 조화, 보편성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생명체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생명체가 아까 제가 유전적인 관점에서 리프로덕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은 그냥 리프로덕션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정보다라고 처음 얘기하신 유명한 물리학자가 계세요. 슈레딩거라는 분이 양자역 물리학을 했던 슈레딩거가 말년에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면서 생명은 정보의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게 이게 연력학 법칙을 위반하면서 어떤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정해야 되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어셈블리가 되는 거예요. 생명체 중에 이렇게 어셈블 되세요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그 다음에 그 방향이 근데 한쪽 방향으로만 가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에너지의 흐름의 방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꾸로 애기로 갈 수도 없잖아요. 한번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그럼에도 계속 다이나믹하죠.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성분들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이나믹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다이나믹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이런 다이나믹한 순간이 어느 때 끝나게 되죠. 끝이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생명체가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이고 그리고 생명체라는 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서로
다양한 생명체가 이 지구에 살고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생명체 부분이 훨씬 더 많죠. 세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10배에 해당하는 세균이 우리 몸에 지금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균의 수가 엄청나게 더 많고 종도 엄청나게 훨씬 더 많지만 모든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 뭐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조화가 돼서 우리 몸 안에서도 생명체 안에서도 조화가 있고 생명체가 모여 사는 이 지구에서도 생명체가 굉장히 조화롭게 살고 있죠. 조화로운 본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다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화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진화의 과정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들도 자연선택을 과정을 통해서 생겼기 때문에 오리진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체가 이렇게 다양하면 생물학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야의 생물학과, 인류의 생물학과, 돌고래의 생물학과, 세균의 생물학이 전부 다 다르면 우리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러직이 없어서. 근데 우리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생물체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거기에 러직이 있거든요. 하나의 러직이라고 설명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러직을 보면 사실 분자생물학적인 그런 20세기의 발전이 우리가 같은 러직으로 움직인다는 걸 굉장히 아주 분자 수준에서 같은 러직으로 움직인다는 걸 다 밝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진화로 이곳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한 다양성 속에서도 유니티, 하나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생명체가 갖는, 제가 생각하는 본성이 되어 있느냐, 보통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하죠. 물, 단백질, 핵산, 지질, 탄수화물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물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그 우주 탐사선을 쏴 보내면 제일 먼저 도착을 하면은 물이 있는지 없는지 찾잖아요. 몇 년 전에 물이 없는데 뭐 생명체가 있는 것 같다는 보고가 잠깐 있었는데 그게 흐지부지 금방 없어져 버렸죠. 물은 H2O예요. 화학으로 하면. 이게 이 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죠. 모든 생물체는 70% 이상이 다 어떤 생물체건 물인데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왜 누가 되게 무시하는 나를 물로 보지 마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 다 물로 봐야 돼요. 물이에요. 물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물이 있어서 물이 갖고 있는 특징, 물은 약간 굉장히 중립적인 것 같지만 약간 극성이 있어요. 그래서 왜 웃어요?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약간의 극성이 있어서 이런 극성들 때문에 이런 화학 성분들이 몸 안에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정말 아무런 극성이 없으면 기름 같은 게 극성이 없는 경우거든요. 완전히.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하는 생명체의 구성 성분으로서의 기능을 절대 하지를 못해요. 대표적인 게 여기서 단백질인데 우리의 모든 생명 현상의 기능은 단백질이 하는 건데 이 단백질이 기능을 하려면 우리가 몸이 3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기능을 하는 물질들도 다 3차원이거든요. 3차, 즉 입체적인 구조를 가져야지 되는데 이 입체 구조가 어떤 구조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결정이 돼요. 근데 이 구조를 누가 결정을 하냐면 물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물의 환경에 단백질이라는 게 아미노산이라는 20가지 다른 아미노산 성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건데 이 배열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져서 기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구상의 모든 단백질은 20가지로 되어 있어요. 다. 근데 굉장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기능이 나오는 거는 얘네들이 무작위적으로 배열이 되는데 이 무작위적인 배열이 물에서 특정한 구조를 갖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과 이 4개의 구성 성분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더 파고 들어가면 우리가 생명체를 올가니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번역을 하면 유기체인데 유기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럼 유기화학이라는 화학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뭐 하는 화학이에요? 유기라는 건 도대체 뭔가요?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유기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얘네들이 다 물 빼놓고는 다 탄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 들여다보면 보통 생명체의 주요한 구성 성분은 CHONSP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이 이거 말고도 다양한 미네랄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 6가지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유기물리 아까 그런 탄수화물, 단백질, 흑사 이런 게 다 유기물이기 때문에 탄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도 아니죠. 꽤 지난 굉장히 인기가 좋은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근데 저는 이거를 쓰나요? 굉장히 생물학적인 지식이 있나? 약간 처음에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별에서 온 그대인데 이 탄소도 그렇고 힐링보다 무거운 원소는 중원소는 지금 태양계 정도의 나이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들 대부분은 우리 이 태양계에서 온 게 아닌 거죠. 별에서 온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별에서 온 그대는 다 우리 자신이 다 별에서 온 그대인 거죠. 사실은 우리의 구성 성분들을 보면 별에서 온 그대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 탄소나 심지어 DNA에 인이 들어있거든요.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구 밖에 태양계 밖에서 와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굉장히 사실은 생명체가 여기 지구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놀라운 확률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걸 좀 감흥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내가 우주에서 멀리 와서 이렇게 지금 생명으로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거니까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죠. 이런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제 생명 현상을 이제 하나씩 하면서 제가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그걸 어떻게 풀어서 얼마나 알게 됐는지를 조금씩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연력학적 관점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런 연력학 법칙의 우주의 법칙에 위반해서 이런 생명이라는 형태를 이루고 기능을 하고 있는 이 상태는 공짜가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가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태죠. 그럼 질문이 생기죠.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건가? 어디서 오나요? 음식죠. 음식은 뭘로 만들어졌나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제목으로 달아놨죠. 너는 네가 먹는 것이야.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런 거죠. 음식이에요. 우리가 먹는 게 음식이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럼 음식은 뭐죠? 요리사가 만드는 건가요? 대한민국의 TV에는 온갖 요리 프로그램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음식을 먹어서 오죠? 우리가 결국은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성분들은 다른 생물체죠. 우리가 먹는 건 다 다른 생물체예요. 즉 생물체를 먹고 우리가 거기서 에너지를 뽑아 쓰는 거죠. 어떤 형태로 뽑아 쓰냐면 얘네들이 이제 몸에서 쓰는 배터리라고 얘기하는 ATP 형태로 우리가 그걸 분해하면서 화학결합을 끊어내면서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ATP라는 데 저장을 했다가 그 배터리 저장한 거 저걸 저장했다가 우리가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다른 생명체는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죠? 다른 생명체는 또 다른 생명체를 먹었을 거고 그 전에 다른 생명체는 또 다른 생명체를 먹었을 거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얘는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온 거죠? 식물이라고 이 친구가 얘기했어요. 식물은 그러면 식물은 자기가 만들죠. 그러니까 그 궁극적으로 어디서 광합성을 해서 만들잖아요. 생물이나 세균의 일부는 광합성을 해서, 그러니까 태양의 에너지를 직접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사람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광합성을 못하죠. 그게 참 비애예요. 사실은 우리가 광합성을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렇게 훨씬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즉 에너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사실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에요. 태양에서부터 온 거죠. 태양에서부터 와서 태양을 고정할 수 있는 개체들이 미생물이나 지금 얘기한 식물체들이 그걸 고정해주면 그걸 먹이사슬에 따라서 계속 우리가 먹어서
그래서 제가 되게 그 만화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서클 오브 라이프가 나왔던 그 라이언 킹인데 제가 처음에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저기 나왔거든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생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사람이구나. 음악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서클 오브 라이프가 맨 처음에 빵 하고 나오잖아요. 그 만화 영화에서. 그죠? 그 서클 오브 라이프가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양,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직접 태어나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개체가 있는데, 우리처럼 꼭 남이 얻어놓은 에너지를 뺏어와야 되는 개체가 있죠. 자가 영양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썼는데,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인류가 이렇게 진화를 하는데, 인류가 사실 인간이 굉장히 약한 존재인데 이렇게 여태까지 서바이브에서 70억이 이 지구를 다 점령할 수 있었던 거는 협력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진화심리학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배려심이 있어서 그렇다. 거울 이론도 얘기하고 심파티를 느껴서 그렇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잖아요. 협력해서 그렇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를 다 하기 위해서 힘이 없을수록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힘이 많으면, 그래서 신경계가 별로 없거든요. 식물체는 많은 경우에. 왜냐면 걔네들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태양만 잘 바라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태양을 바라볼 수 없는 개체들, 비자가 영향을 하는 개체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발전시키죠. 살아남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옆에 환경의 변화에 더 민감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민한 신경계들이 발달하고 두뇌가 발달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근원적인 질문은 아마 에너지를 어떻게 얻어서 생명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서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가 어제의 뇌가 오늘의 뇌가 아니고 그런 얘기 계속 했는데, 여러분 중에 지구를 생명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생명이라고 보지 않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제가 계시겠지만, 그 과학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 CHON, SP를 비롯한 미네랄, 이런 구성 성분들이 1년이면 98%가 새 거로 다 바뀌어요. 우리 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몸은 그 생명의 단위로 계속 내려가면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라고 그러는 거는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거는 초등학교 때도 배우니까 진도 안 나갔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세포인데, 세포의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도 다 바뀌어요. 1년 안에 거의 대부분 바뀌어요. 뼈에 있는 거는 단단하니까 안 바뀔 것 같아요. 이 뼈에 있는 세포들조차도 1년 안에 다. 물론 어느 세포들은 더 빨리 바뀌고 어떤 세포들은 더 천천히 바뀌고 그렇지만 다 바뀌어요. 피는 한 40에서 60일 정도 있으면 피에 있는 세포 다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헌혈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60일 있으면 다 새로 바뀔 거 남한테 좋은 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98% 이상이 자기 혼자 공기청정기 쓴다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어차피 공기청정기 쓴 길로만 걸어 다닐 수 있으면서 살 수 있는 개체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나의 몸이 무엇으로 구성되는가를 결정하는데 그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생명체랑 나랑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생명체가 아니더라도 이 지구와도 계속 물질을 교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생명이 유지가 돼요. 생명이 물질을 교환하지 않으면 생명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전적 관점을 볼 텐데, 유전적 관점은 이제 재생산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죠. 아까 제가 생명체의 재생하는 생명체는 정보로 되어 있다. 정보에 끊임없는 정보가 계속 순환이 아니라 전달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당연 질문이 생기죠. 그럼 그 정보가 뭐야? 그죠? 그래서 사실은 슈레딩거가 1943년인가에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면서 여기서 생명이 정보다는 얘기를 처음 했고, 그 책을 대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다닐 때인가 왓슨이라는 사람이 읽었어요. 이거 엄청 감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 정보를 밝히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DNA의 이중 나성 구조를 밝히는 그 왓슨이죠. 그래서
정보가 뭔지 사실은 정보라는 거 알고 나면 굉장히 궁금하지. 뭐가 정보가? 그 다음에 리프로덕션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자기랑 똑같은 개체를 남기기 위해서죠. 즉 이 종의 입장에서는 종이 계속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그럼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리프로덕션을 잘할 수 있게 어떻게 생존 확률을 높일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근데 아까 얘기했던 환원적인 접근으로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정보를 다 알죠. 요즘 초등학생도 공부 못하면 다 자기 DNA 때문이에요. 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우리는 이제 뭐 꼬척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무슨 심지어 정부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 이 기관의 DNA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은 DNA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해요. 어쨌건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냐면 이게 정보가 우리 식당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콩나고. 이거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거든요. 사실은 콩은 콩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콩을 만드는 거고 팥은 팥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정보는 똑같은 정보를 통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알죠. DNA인 거를 밝혔죠. 20세기 후반에 분자생물학에 반응하게 된 이유죠. DNA가. 그래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DNA를 정보로 이용하고 아까 제가 생명체의 특징이 Unity in Diversity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한 다양성 속에 일관된 그런 법칙이 있다. 그 가장 큰 법칙이 이거예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다 DNA를 정보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 단계를 거쳐서 항상 이 정보로부터 단백질을 만들어요. 이 정보가 뭘 하는 정보냐면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예요. 단백질이 모든 생명 현상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 지구상의 생명체는 한 개도 없어요. 이걸 발견하시는 분은 그 즉시 노벨상을 받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본 원리가 있죠. 그 다음에는 되게 재밌어요. 아까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럼 생존을 늘릴까? 많이 낳으면 되겠죠. 애들을 많이 낳으면. 자손이 많으면 생존할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다 똑같은 애만 많이 낳는다고 높아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다 자연선택을 알고 있어요. 다윈을 얼마나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기 계시면 저도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자연선택을 믿는데 이게 옥수수 알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다 똑같이 생겼어요. 옥수수 알의 측면에서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또 자세히 보면 다 색깔이 달라요. 이건 뭐예요? 여기도 굉장히 동질성 속에 여기도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걸 거꾸로 알 수가 있죠. 동질성 속에 다양성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어떻게 생존을 늘릴까의 중요한 이슈인 거죠. 다 똑같으면 상황이 나빠지면 다 같이 죽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나빠져도 자연이 변해도 선택이 되려면 다양하게 있으면 그 중에서 재수 좋으면 선택되는 놈이 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근데 이게 그 다양성을 높이려고 이제 생명체가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했겠죠. 나도 어떻게든지 살아남고 싶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냐는 좀 이따서 얘기할 텐데 그 생명체 생긴 후에 얘를 그냥 분열을 해가지고 2배로 한 다음에 정보도 2배로 하고 다시 반으로 나누고 일단 정보가 2배가 돼야 되겠죠? 계속 가려면 정보가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둘로 나누고 이런 방법을 취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갖고는 물론 여러분 이런 대부분 이제 세균이 이런 방법으로 번식을 하는데 얘네들이 정보 교환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이 정보 교환을 해요. 얘네들이 이 각각 셀에서 조그만 DNA 조각을 만들어내갖고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옆으로 계속 전달을 하고 그러거든요. 전달이 일어나요. 사실 안 일어나지 않아요. 얘네도 나름대로 그런 방법을 다 발달을 시켰어요. 근데 그거 갖고 부족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성생식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유성생식 전에 지구의 진화에서 아까 제가 모든 에너지는 태양에서부터 온다고 했잖아요. 태양에서부터 에너지를 만들어서 고정했던 식물들은 태양을 에너지를 고정할 때는 부산물로 산소가 생겨요. 혹시 광합성 배운 친구들은 알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지만 거기까지 산소가 부산물로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생명체가 이 태양 에너지를 직접 이제 막 옛날 처음에는 사실 지구의 자체에 영양분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에너지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사용하면 됐을 것 같아요. 굳이 밖에서 에너지원을 갖고 오지 않아도. 근데 이제 점점 개체가 많아지게 되니까 그 에너지원으로는 부족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 중에 태양에서부터 에너지를 직접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생겼을 것 같은데, 부산물로 산소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산소가 점점 많은데, 산소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산화된다는 거가, 불에 타는 것도 산화잖아요. 불에 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새 노화를 촉진한, 산소가 있으면 노화가 촉진된다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항산화, 이런 거 많이 서작품에 써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산소라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생명체한테 지구에서 굉장히 위협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생명체 중에서 이 산소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산소를 언제 사용하냐면 에너지를 만들 때 사용을 하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온 에너지를 아까 얘기한 배터리 형태의 ATP를 만들 때 그때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사용하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생명체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세포인 거에서 세포가 여러 개 뭉쳐져 있는 그런 세포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분열해서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이렇게 죄송해요. 섹슈얼 리프로덕트, 유성 생식이라는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거가 왜 이게 좋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유전 정보의 다양성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성 생식을 하게 되는데, 유성 생식하는 과정을 보면 이 두 개체가 여러분 정자랑 난자가 만나가지고 얘가 원래 유전 정보를 2카피씩 갖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공 1카피, 아빠한테 전공 1카피. 그게 그러면 걔네들이 계속 만나고 그러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2카피 있었다가 4카피 되고 그 다음 제너레이션 8카피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유전 정보가 일정해야지 종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반으로 줄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생식 샘플을 만들 때 반으로 줄이는데, 반으로 줄일 때 그냥 댕강 나의 반은 엄마한테 선보고 나의 반은 아빠한테 선보는데 나는 아빠를 좋아하니까 엄마 건 버리고 아빠 반쪽만 유전 정보를 해갖고 만드는데 이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전 정보를 반으로 줄여서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에 이거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가 DNA라고 그러는 게 뭉쳐있는 크로모좀 염색체라는 건데, 간단히 얘기하면 얘가 중간이 덩 잘려요, 양쪽에서. 그래갖고 얘를 파고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염색체가 우리 몸에 23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짝을 잘못 맞춰도 안 되고, 짝을 1번이 1번이랑 맞춰야 되고 2번이 2번이랑 맞춰야 되고, 그것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짝을 맞춘 다음에 굉장히 위험하게 DNA를 중간에 잘라고 바꾸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을 유지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죠, 사실은. 이런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거죠. 다양성을 증가시켜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심리적인 관점은 자극에 계속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하는 생명체의 특징인데 왜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자극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생명체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징,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자기를 리프로덕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계속 밖에서부터 정보를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동네가 어떻게 돼 있는지 계속 자기한테 얼러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질문이 생기죠. 왜 자극에 반응하는가? 어떻게, 이게 사실 왜는 별로 생각을 하는 사람 당연한 거니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자극을 반응하는가 상당히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있어요. 보통 10조에서 100조의 세포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 몸 안에서도 다 자극에 반응해요. 그래서 자극 반응하면서 협력하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밖에서 있는 생물체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자극에 반응하죠.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극을 반응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생명과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를 봤는데, 생명이 그럼 물질에서부터
나왔다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건 분명히 환원적인 접근이에요. 물질은 생명이 됐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는 거죠. 이게 놀랍게도 지구 역사상 한 번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리프로덕션만 되고 진화만 된 거지 다음에 다시 일어났다고. 물론 지구에서 그 옛날에 한 군데서 한 번 일어나지 않았죠. 그 환경에서 여러 군데서 일어났겠지만 그때 생명이 한 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생기고 그게 계속 이제 여태까지 유지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옛날에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훌륭한 철학자죠. 그죠?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가 철학개론이나 과학사를 배우는데 제일 먼저 배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조차 무에서 생명체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자연 발생이에요. 어떤 데서 생명이 나온다. 여기 고기국을 갖다 놔봐. 조금 있으면 구데기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이죠. 과일 사다 놔보세요. 조금 있으면 구데기가 나와요. 계속 썩고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어떤 데서 생명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다 틀릴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허망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허망한 얘기는 사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17세기까지 계속 있죠. 생명은 자연 발생적이야.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창조론과도 굉장히 부합되는 측면이 있죠. 생명은 없는 데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빚어서 만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다 라는 이제 얘기가 생겨. 왜 이게 가능하게 됐냐면 현미경이라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17세기에 폭이라는 사람이 현미경을 만들어서 보통 때 안 보이던 걸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 뭐가 있는 거죠. 생명체가. 그래서 미생물을 발견하면서부터 이건 자연적으로 생긴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세기나 돼서 파스텔가 이런 유명한 실험을 하죠. 이 S자 플라스크를 만든다. 여기 고기국을 넣어서 끓인 다음에 S자 플라스크를 이렇게 해서 바깥에 고기가 직접적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한쪽은 이거를 끊어버리고 한쪽은 그냥 놔두니까 여기는 생명체가 안 자라고 여기는 생명체가 자연 발생된 게 아니라 공기 중에 뭐가 이미 생명체가 있어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사람들은 자연 발생적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아무도 지금 이제 자연 발생된다고 믿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자연 발생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어디서부터냐? 생명은 생명에서부터 리프로덕션을 통해 생명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제일 처음에 그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질문이 계속 아직 남죠. 그래서 제가 이 톡 하기 싫다고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처음에 생명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외계 우주에서부터 왔다 이러시는 분이 계시죠.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대표적으로 지금도 하고 계시죠. 이 광활한 우주에서 어디선가 이 생명체가 왔을 거다. 그러면 질문이 계속돼요. 그럼 그 우주 거기서는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렇게 또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잘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는 그 옛날 지구에서 초기 지구에서 그 생명이 어떤 이 환경이 잘 맞아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다윈이 해켈인가? 다른 생물학자한테 쓴 편지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기도 해요. 연못이 옛날 지구에서 지금처럼 수프처럼 영양분이 가득 물질이 가득했을 때, 유기물이 가득했을 때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정말 생명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유기물이 많으니까 지금 같은 다른 생물이 와서 얼른 채소 가져 먹어버리지만 아무 생명이 없고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걔가 거기서 계속 서바이브를 해서 생명체가 가능해졌을 거 아닐까? 그런 편집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정말 지구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는 궁금해서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이죠. 밀러랑 유리라는 분이 한 실험이죠. 유명한 실험이에요. 밀러는 사실은 그때 대학원 1학년 학생이었어요. 제자를 잘 주면 이렇게 같이 이름이 나오는 유명한 노벨상 받았어요. 이 두 분이 다. 그래서 이게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실험 내용을 보면. 이 옛날 지구처럼 그 조건을 만든답시고 막 번개 이런 거를 정기적인 자극을 막 일으키고 그러면서 여기에 그 기본적인 원소 아까 그런 것들을 아주 충분하게 많이 넣어놓은 거죠. 생명체의 원소들을 죄송해요. 많이 넣어놔가지고
얘를 막 스파크를 주고 막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아미노산이 생겼어요. 단백질은. 그래서 이렇게 아미노산도 생기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후속 실험이 한 번 성공하니까 줄을 이었겠죠. 그 다음 실험 뭐 2년 있다 다른 사람은 DNA도 만들고 RNA도 만들어주고 이런 실험들이 계속 이제 보고가 되면서 이런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화합물들이 초기 지구에서 만들어지면서 얘들이 어떻게 조합이 돼서 생명체라는 게 가능해졌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지만 그럼 어떻게 아미노산 아무리 이렇게 집에서 유리에 아미노산 여러분 아미노업이라는 그 음료수 아세요? 거기 아미노산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아미노업이거든요. 그거 먹으면 여러분이 운동할 때 많이 먹으면 단백질이 많이 합성돼서 뭐 식스팩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 많이 놔둬도 사실 거기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전히 여기에는 이제 미스테리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한번 만들어진 다음에는 제가 거꾸로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제 진화 과정을 거치고 리프로덕션 되고 진화 과정을 거치고 자연석 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람까지 온 거죠. 아까 이제 9시 다 됐으니까 2, 3분 내로 끝낼게요.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사실은 역사를 거꾸로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 아까 그 기자님이 맨 끝에 아트를 막 인류가 그렇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거 알타밀이라 동물벽화인데 지금 아트를 그린 그 인류와 우리는 같은 인류인가? 사실 요즘 이제 이런 아까 윤 기자님이 설명하신 인류의 기원 아니면 조상 이런 것에 연구가 굉장히 활발한 이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 유전체라고 DNA 정보 전체를 유전체라고 그러는데 이 유전체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값싸게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유전 정보 내가 있는데 옛날에는 뭐 10억 불 막 이랬거든요. 1억 불 뭐 이랬는데 요즘은 뭐 100만 원도 채 안 들어요. 내 거 있는데 일주일 안에 돼요. 옛날에 10년이고 적어도 3년 걸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그 해골들 그 뼈에서 나온 그런 유전 정보를 쫙 읽어서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유사한가, 얼마나 다른가, 어떤 부분이 다른가.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건데 이 인류는 그럼 우리랑 유전 정보를 보면 같은 인류일까요? 다른 인류일까요? 아까 4만 년 전에 주로 많이 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같은 인류일까요? 다른 인류일까요? 같은 인류. 왜 같은 인류라고 생각하세요? 리프로덕션 되다가 생명의 나무에 보면 가지를 치거든요. 이렇게. 가지를 치잖아요. 사실 정답은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이 시간이 전 역사에도 보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유전 정보를 다 읽어보면 여러 개의 유전 정보 지금 이제 축적이 많이 됐거든요. 여러 인종, 여러 나라의 그 유전 정보를 읽어보면 다 유사해요. 우리 99.9% 동일해요. 침팬지를 읽어보면 그렇게 많이 동일하지 않아요. 침팬지 간의 동일성이 우리보다 훨씬 떨어져요. 예를 들자면. 즉 사람끼리의 유전 정보는 거의 99.9% 유사해요. 물론 이 안에서도 뭐 키 큰 사람, 뭐 키 작은 사람, 뭐 잘생긴 사람, 덜 잘생긴 사람 여러 부류가 있지만 머리 좋은 사람, 덜 좋은 사람 그거 하는 차이가 아닌 거예요. 크게 보면 다 똑같아요. 우리 유전 정보가.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인류가 굉장히 신생종이라는 거죠. 얼마 안 된 종이에요. 변이가 많이 축적된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랑 같은 인류예요. 근데 문제는 얘네가 살던 세상과 우리가 살던 세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유전 정보는 같은데 세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살기가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는 계속 외부의 환경과 계속 아까 계속 이게 주고받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려워요. 살기가. 사실은 그래서 참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리고 이 동굴 벽화를 그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적어도 10만 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 전부터 이런 식으로 다 비슷하게 별로 크게 다르지 않게 뭐 아까 무슨 대나무 사냥도 비슷하게 10만 년 이상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1만 년도 채 안 됐잖아요. 이렇게 막 10년 전이랑도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들과 같은 DNA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명 이전에 우리의
우리가 남겨진 자료는 사실 DNA 정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유전자 안에 적혀진 자료만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 읽을 수가 있지 그 이상의 적혀져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역사시대가 아니니까 선사시대니까. 근데 같이 살려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훨씬 길었고 이 시간이 굉장히 짧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병이 생기는 많은 원인도 그때에 맞춰서 우리의 몸을 돌아가고 있는데 옛날 수렵 채집하던 그 시대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사는 지금은 수렵 채집이랑 아무 별 상관이 없으니까 몸이 적응이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원인도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제가 더 생각하기에 중요한 건 이 다음인 것 같아요. 이 다음에 뭐가 올까? 이 다음에 끝인가? 이렇게 되나? 여기 이렇게 여기는 여기 아까 우리가 인공지능의 진화 뭐 이런 것도 써있는데 이렇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요. 지구의 생명체는 도대체 왜 생긴 걸까? 지구의 생명체가 만들어진 거는 지구의 실수일까? 아니면 지구의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나? 아니면 실수였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심심할 때마다 앉아서 하거든요. 왜냐면 생명체를 공부를 하니까. 지금 현재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생명체는 모르는데 인간을 만든 건 좀 실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인간이 생긴 거는 굉장히 지구의 입장에서는 실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지구에서 생명체가 왜 생겼을까? 이거는 그냥 우연히 생긴 게 맞는 것 같아요. 우연히 생겼는데 왜 생겼어? 이게 그러면 그 지구에 별로 도움이 안 됐으면 빨리 없어져야 됐을 텐데 사실은 왜 생겼을까? 이건 아무 책에도 나와있지 않고 그냥 제 생각인데 이유라고 생각이 되면 생명체가 생김으로써 이 지구, 적어도 이 지구 내에서 물질의 순환이 굉장히 빨라진 것 같아요. 다른 별보다. 물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기서 계속 형태를 바꾸는데 생명체만큼 빠르게 이렇게 물질을 순환시키는 그런 존재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물질을 순환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인간은 이에 합당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 물질을 순환시키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그냥 합니다. 그 답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답은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마다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모델로 돌아가서 이 근대의 기계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이런 세계관 안에서 자연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축적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한계들이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우리 지금을 살고 있죠. 그 한계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각각 다 의견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런 모델이 수정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같이 해보라는 의미가 이런 거대사를 공부하라는 그 주제가 많은 사람에게 어필하는 이유가 아닐까. 즉, 나라는 존재가 어디쯤 서 있는 거고,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 거대한 우주의 역사에서 합당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은 다시 시로 끝을 내드리자 합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때는 김지아 시인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요즘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세 권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내 나이 몇인가 헤아려 보니 지구에 생명 생긴 뒤 35억 살, 우주가 폭발한 뒤 150억 살, 그 전 그 후 꿰뚫어 무궁상, 무궁, 나는 끝없이 죽으며 죽지 않는 삶, 두려움 없어라. 오늘 풀 한 폭이 사랑하리라. 나를 사랑하리. 이렇게 되는데 이 거대사라는 얘기 단론이 나온 게 데이비드 크리스천이 이 책을 처음 쓴 게 2007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된 거죠. 그 전에 이분은 원래 러시아사를 공부하던 사학자였고 러시아가
그 몰락을 하면서 공산주의의 몰락을 하면서 이제 러시아사를 할 게 없어지는 거라서 그 이후에 거대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세요. 근데 그것이 나오기 김지한 시인이 이 시를 쓴 거는 제가 알기에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그때일 거거든요. 이분이 거대사를 알고 쓰신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분의 시의 맥락에 거대사가 들어있죠. 즉 우리가 우주의 일부로서 계속 그 존재의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중한 만큼 이 지구나 우주도 소중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거대사를 다시 바라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